천하의 원망을 받으며 황궁을 피비린내 나는 인간 도살장으로 전락시킨 끔찍한 살인마. 하지만 동시에 한나라 황실의 가장 찬란한 권좌 아래서 만인의 숭배를 받으며 절대적인 영광을 누렸던 고귀한 여인. 무려 14명의 후궁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도륙한 이 핏빛 광기의 주인공은 바로 희대의 악녀 소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화려해야 할 황궁을 그토록 참혹한 지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참혹한 지옥은 장안의 감시가 닿지 않는 기형적인 통치체제와 그녀와 똑같은 관계를 지닌 한 남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서한은 중앙집권적인 군현제와 지방분권적인 군국제를 혼합하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아득히 먼 장안에 있었고 황제의 핏줄을 이어받은 제후왕들은 각자의 영지에서 마치 작은 황제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광천국 역시 그러한 제후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천국을 다스리던 왕, 유거는 한 경제의 증손자라는 고귀한 혈통을 자랑했지만 그의 내면은 고귀함과는 거리가 먼 썩어 문드러진 늪과 같았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무리를 이끌고 오래된 고분들을 파헤쳤습니다. 진나라 장수몽염의 무덤부터 춘추전국 시대 왕들의 무덤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한 무덤 속으로 기어들어가 수백 년 전 죽은 자들의 관을 열고 부장품을 약탈하며 희열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시신을 접하고 훼손하는 과정에서 그는 타인의 육체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금기나 두려움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죽은 자의 평안을 짓밟는 데 익숙해진 그에게 산자의 고통 따위는 그저 약간의 자극적인 유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폭력과 가학을 향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 본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통제불능의 포식자가 다스리는 궁궐에 아주 낮은 신분의 궁녀 하나가 들어옵니다. 바로 소신이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궁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그저 언제 왕의 변덕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수많은 가여운 여인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궁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소리, 왕의 잔인한 성정을 맞추지 못해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나가는 궁녀들을 보며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극한의 공포와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어떤 이들은 무너져 내리지만 어떤 이들은 괴물과 동화되는 길을 택합니다. 소신은 후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깊은 내면 속에는 유거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고통을 즐기고 지배하려는 어두운 씨앗이 원래부터 잠들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거의 폭력성을 지켜보며 소신은 깨달았습니다. 이 미치광이 왕의 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치광이의 칼자루를 자신이 쥐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신은 칼을 직접 드는 대신 칼을 든 자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왕과 후궁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유거가 억눌린 폭력성을 발산할 대상을 찾는 맹수라면 소신은 그 맹수의 귀에 속삭이며 사냥감을 지정해주는 교활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두 사이코패스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궁궐 한가운데서 서로의 주파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기괴한 공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신이 가장 먼저 시선을 돌린 곳은 당연하게도 권력의 정점, 왕후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광청욱 궁궐에는 왕의 총애를 받던 두 명의 유력한 후궁, 왕소평과 왕지여가 있었습니다. 소신이 보기에 그녀들은 그저 아름다움으로 왕의 환심을 사려는 평범하고 나약한 여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소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거의 내면에 잠재된 의심과 편집증을 교묘하게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밤,
소신은 왕의 품에 안겨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치명적인 독을 뱉어냈습니다. 전하, 궁궐 한 구석에서 밤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왕소평과 왕지여가 전하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인형의 바늘을 꽂으며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고독과 저주, 절대 권력자일수록 보이지 않는 주술적 위협에 가장 취약한 법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며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던 유거조차도 살아있는 자가 자신을 저주한다는 말에는 짐승처럼 반응했습니다. 소신의 이 작은 속삭임은 유거의 가학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완벽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모함 하나에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분노에 찬 유거는 즉시 두 후궁을 잡아들였습니다.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는 그들의 입을 막고 유거는 자신이 평소 즐겨 쓰던 차가운 검을 직접 빼들었습니다. 옛 무덤에서 파낸 녹슨 칼 대신 이제 그의 손에는 갓 벼려낸 예리한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궁궐의 정막을 찢고 울려 퍼졌지만 유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총애하던 여인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었습니다. 피가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끔찍한 학살의 현장,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두 여인의 식어가는 눈동자 너머로 소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 끝에 붉은 피가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비린내는 그녀가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을 축하하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눈앞의 참상을 굽어보며 소신은 마침내 유거의 정식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소평과 왕지여의 식어가는 시신을 밟고 광청욱의 정식 왕후가 된 소신. 이제 광청욱 궁궐은 그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놓인 거대한 밀실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가학증 환자가 절대적인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그녀가 내려다본 궁궐의 뜰은 더 이상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소신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핏발선 눈동자 속에서 수백 명의 궁녀들은 언제든 도륙할 수 있는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나약한 후궁은 사라지고 광청욱 안에서 오직 그녀만이 유일한 법이자 죽음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일말의 자비조차 증발해버린 진정한 지옥의 문이 무겁게 열린 것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장안의 중앙조정은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서한시대의 제후국은 겹겹이 둘러싸인 높은 성벽 안에서 완벽한 자치권을 누렸습니다. 황실의 핏줄인 제후왕 유거의 영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 거대한 밀실 구조는 소신이라는 괴물이 마음껏 살을 찌울 수 있는 완벽한 배양균이 되었습니다. 유거의 묵인, 아니 유거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소신의 질투는 평범한 치정극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질투를 가장한 병적인 가학 행위, 즉 사이코패스적 쾌락의 추구였습니다. 왕후가 된 소신은 궁궐 내에 새로운 그리고 절대적인 안목의 룰을 세웠습니다. 왕의 시선이 머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룰은 궁궐 안의 모든 여성들을 숨막히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와 후궁들은 살아남기 위해 바닥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왕의 발소리가 들리면 쥐죽은 듯 엎드렸고 행여나 왕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화장조차 지운 채 그림자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포식자의 굶주림은 먹잇감이 숨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은 사냥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없는 폭력의 쾌락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희생양을 말입니다. 그 불행한 시선 끝에 걸려든 여인이 바로 망경이었습니다. 망경은 유거의 총애를 받던 수많은 후궁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의 눈에 띄었고 왕이 그녀의 처소에 발걸음을 했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저지른 유일한 그리고 가장 끔찍한 죄목이었습니다. 소신의 광기는 서서히 그러나 치밀하게 망경의 목을 조여갔습니다. 소신은 이전과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유거의 귓가에 끊임없이 독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망경이 뒤에서 전하를 조롱하고 다닙니다. 그녀의 방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거에게 필요한 것은 폭력을 휘두를 명분이었고 소신에게 필요한 것은 망경이 파멸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소신의 명령을 받은 환관과 궁녀들이 망경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포박된 망경은 궁궐 한복판, 차가운 돌바닥 위로 끌려 나왔습니다. 횃불이 일렁이는 뜰 안에는 유거와 소신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수십 명의 궁녀와 환관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끔찍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신의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숨에 목을 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망경의 비단옷이 거칠게 찢겨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거쳐 쌓아온 자존감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극악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차가운 밤바닥에 웅크린 망경은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소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소신이 설계한 지옥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심리적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망경을 향해 소신은 육체적 고문을 지시합니다. 화로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꼬챙이가 꺼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티를 흩날리며 다가오는 붉은 쇠덩이를 보며 망경은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형리들은 발버둥치는 망경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쇠꼬챙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망경의 두 눈을 향해 찔러 들어갔습니다. 치지직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누런 연기가 궁궐 뜰에 퍼졌습니다. 살이 익는 역겨운 냄새, 망경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신경이 타들어가고 세상의 빛이 영원히 꺼지는 찰나의 순간 망경의 뇌리를 지배한 것은 오직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뿐이었습니다. 두 눈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시력을 잃은 망경은 형리들의 손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뜰을 내달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살이 타들어가는 극통 속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달리던 망경은 뜰 한구석에 있는 우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그녀는 비로소 이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신의 악의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물로 뛰어든 망경을 보며 소신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건져 올려라.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죽을 수는 없다. 밧줄이 내려가고 피와 우물물로 범벅이 된 망경의 몸이 다시 지옥의 뜰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도피처마저 차단당한 망경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련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텅 빈 두 눈동자에서 끊임없이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직접 망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뾰족하게 깎은 나무 말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소신은 그 말뚝을 망경의 하반신, 가장 은밀하고 연약한 부위를 향해 잔혹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망경의 몸이 활대처럼 꺾이며 다시 한번 허공을 찢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신은 형리에게 예리한 칼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경련하는 망경의 코를 도려내고 양쪽 입술을 귀 밑까지 찢어 발겼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붉은 고깃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망경은 피투성이가 된 목구멍으로 컥컥거리는 소리만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한 경제의 핏줄이자 광청욱의 지배자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후궁을 난도질하는 이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보며 오히려 기괴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무덤 속의 썩은 시신을 파헤치며 느꼈던 쾌락이 이제 산 사람의 살점과 피비린내를 통해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거의 방관과 무기는 소신에게 면죄부를 넘어선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망경의 숨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뜰 중앙에는 거대한 무소에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가마솥 밑으로 시뻘건 장작불이 타오르고 솥 안의 물이 기포를 내며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숨이 끊어진 망경의 시신을 토막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몸통이 끓는 가마솥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솥 위로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피비린내가 피어올랐습니다. 소신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솥 안에 치명적인 독약을 쏟아부어 뼈와 살이 완전히 녹아내리도록 고안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가마솥. 그 앞에서 소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망경이라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물리적 증거, 그 인격체로서의 형태 자체를 지우개로 지우듯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것,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절대적인 파괴야말로 그녀가 권력을 과시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청욱의 궁궐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돌바닥 틈새에 남은 검붉은 핏자국은 하급 궁녀들의 떨리는 손에 의해 서둘러 지워졌고 끓어 넘치던 가마솥 안의 찌꺼기들 역시 궁궐 밖 외진 곳에 버려졌습니다. 궁궐의 모든 사람들은 전날 밤 망경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고 있었지만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가마솥만은 피해야 한다는 극심한 공포가 궁궐 안의 모든 윤리와 도덕을 집어삼켰습니다.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매달린 수백 명의 궁인들은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는 맹목적인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이 잔혹한 공개 처형과 완벽한 침묵은 소신이 의도한 고도의 심리적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소신의 이러한 악행이 남편 유거의 가학적인 흥미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는 점입니다. 망경의 죽음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광청욱이라는 닫힌 성벽 안에서 본격적인 연쇄 살육이 가동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유거의 적극적인 묵인과 동조를 얻어낸 소신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살인은 질투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을 확인하고 무료함을 달래는 일상적인 유희로 전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거대한 비극의 희생양이 제단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애였습니다. 영애 역시 유거의 눈길을 한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신의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망경이 당했던 끔찍한 최후가 궁궐 내에 파다한 소문으로 퍼져 있던 터라 영애는 소신의 부름을 받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끌려가서 눈이 멀고 가마솥에 삶아지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온전한 시신이라도 남기고자 했던 영애는
포박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가 궁궐 뜰에 있는 깊은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만경이 마지막 도피처로 삼았던 바로 그 차가운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문지기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소신의 명령에 의해 우물 밑으로 밧줄이 내려갔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영애가 무트로 건져 올려졌습니다. 물에 젖어 창백하게 질린 영애의 몸은 공포와 추위로 사시나무 떨듯 경련했습니다. 소신은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쓰러져 있는 영애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형리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형리들의 예리한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영애의 몸 곳곳을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신은 가장 끔찍하고 변태적인 형벌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화로에서 펄펄 끓여 녹인 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은빛으로 번뜩이는 수백 도의 온도로 끓어오르는 쇳물. 소신은 입을 다물고 저항하는 영애의 턱을 억지로 벌리게 한 뒤 그 끓는 납물을 영애의 식도를 향해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통. 납물이 입안의 점막과 식도, 위장까지 타들어가며 굳어지는 고통 속에서 영애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입 밖으로 흘러내린 은빛 납물이 굳어가는 광경은 그 자체로 기괴하고도 잔혹한 조각상과 같았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웃었을 한 인간의 입은 영원히 진실을 말할 수 없도록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봉인당하고 말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영애의 시신 또한 온전하게 남지 못했습니다. 소신은 영애의 시신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토막낸 뒤 그것을 거름더미에 버리거나 궁궐 밖에 들개들에게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평온한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고 짐승의 먹이로 전락시킴으로써 한 인간의 존엄을 원자 단위까지 분해해버린 것입니다. 영애의 죽음 이후 광청욱 궁궐은 문자 그대로 피바람이 부는 살육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소신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는 후궁이나 궁녀가 있으면 주저없이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때리는 것은 가벼운 체벌에 불과했습니다. 산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둥에 묶어두고 불로 태우거나 손톱 밑을 바늘로 쑤시고 굶주린 짐승이 있는 우리에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소신의 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끔찍하게 살해당한 후궁과 궁녀의 수는 확인된 것만 무려 14명에 달합니다. 14명의 젊은 여성들이 단지 왕의 후궁으로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가운 궁궐 바닥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도륙당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뜰에는 다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지만 궁궐의 흙은 그들이 흘린 붉은 피로 질척거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장막 뒤에는 언제나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소신은 그 역겨운 냄새를 감추기 위해 밤낮으로 독한 향을 피워댔습니다. 짙은 향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그 기괴한 악취는 광청욱 궁궐 사람들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광청욱은 장안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섬과 같았습니다. 제후왕 유건은 영진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고발을 위해 성문을 나설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높은 성벽은 바깥 세상과의 물리적 단절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더 높고 단단한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옆자리에서 자던 동료가 소신의 부름을 받고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녘 멀리서 들려오는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이 트면 그녀는 물걸레를 들고 뜰로 나가 동료가 남긴 핏자국을 묵묵히 닦아내야 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친구의 피를 내 손으로 닦아내야 하는 곳.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순간 나 역시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압도적인 공포.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서 궁궐 사람들은 점차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마침내 마음마저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걸어다니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참상을 보면서도 눈을 내리깔았고 가마솥에서 사람의 뼈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귀를 닫았습니다. 소신이 완성한 가장 끔찍한 걸작은 만경에 훼손된 시신도 영예에 굳어버린 입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고통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이 수백 명의 침묵하는 동조자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악은 특별하고 기괴한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광청욱 궁궐이라는 도살장이 아무런 방해 없이 14명의 목숨을 차례로 삼킬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권력에 도취된 소신은 이제 자신이 법이자 하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높은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은밀하고도 화려한 살육의 파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남편 유거의 비호 아래 그녀의 발밑에는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완벽한 굴종의 제국이 완성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역사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묻는 법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성벽이라 할지라도 14명의 원혼이 흘린 피비린내와 뼛속까지 스며든 원한의 곡성을 영원히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짓눌린 침묵의 틈바구니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장안의 중앙조정에서 한 선제라는 냉철한 군주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청욱에 굳게 닫힌 성문 밖으로 핏물이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그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광청국의 거대하고 두꺼운 성벽 안에서 소신은 자신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피의 제국을 완성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자 광청욱의 지배자인 유거는 도굴과 살육에 심취한 채 그녀가 만들어 놓은 잔혹한 유희의 무대 위에서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고 있었고 수백 명의 궁녀와 환관들은 극심한 공포에 짓눌려 스스로 입을 꿰매고 귀를 막았습니다. 태양은 매일 뜨고 졌지만 그 높은 성벽 안의 시간은 죽음의 냄새로 멈춰 있었습니다. 소신에게 있어 이 궁궐은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 자신은 그 세상의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성벽은 사람의 육신을 가둘 수는 있어도 진실이 뿜어내는 지독한 악취까지 막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4명의 원혼이 흘린 붉은 피는 차가운 돌바닥 틈새로 스며들었고 그 피를 머금은 궁궐의 흙은 썩어 들어가며 보이지 않는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의 심장, 미양궁의 가장 높은 옥좌에는 한 선제 유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난 여느 황족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 시절 궁중의 끔찍한 권력 투쟁인 무고의 화에 휘말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두 잃고 민간의 감옥에서 자라난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저작거리의 백성들과 부대끼며 자란 그는 민초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특권층이 법을 등에 업고 휘두르는 오만한 폭력을 혐오했습니다. 기원전 70년 무렵 장안의 거리에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실체 없는 괴담에 불과했습니다. 광청욱 궁궐의 우물에서는 맑은 물 대신 검붉은 핏물이 길어 올려진다더라. 밤마다 성벽 너머로 머리 없는 여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더라. 보통의 군주였다면 이 불길한 괴담을 그저 변방의 무지한 백성들이 만들어낸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대상은 다름 아닌 황실의 핏줄을 이은 제후왕 유거였으니까요. 봉건 사회에서 황족의 치부는 곧 황실 전체의 치부이기도 했습니다.
제후국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자칫 다른 제후왕들의 반발을 사 통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선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간에서 자라며 세상의 온갖 어둠을 목격했던 그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끔찍한 이 소문들 이면에 결코 덮어둘 수 없는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14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실종. 아무리 권력이 막강한 제후왕이라 할지라도 제국의 법률 아래에서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거두는 것은 명백한 반역이자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선제는 즉각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장안의 가장 유능하고 냉혹한 수사관들, 즉 황제의 눈과 귀가 되어 벼슬아치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와 형벌을 관장하는 정의의 관리들을 광청욱으로 급파했습니다. 황제의 칙령을 상징하는 절을 높이던 중앙수사대열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광청욱에 당도했습니다. 언제나 굳게 닫혀있던 광청국 궁궐의 거대한 성문이 제국의 절대적인 법과 권위 앞에서 마침내 육중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소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밀실의 벽에 처음으로 묵직한 망치가 내리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문을 열어젖힌 장안의 수사관들이 마주한 것은 참혹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의 벽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궁궐에 들어섰을 때 핏자국은 이미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고 비명소리가 진동하던 뜰에는 평온한 햇살만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유고와 소신은 겉으로는 황제의 사신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의 영지이며 저들은 나의 노비들이다. 장안에서 온 너희들이 감히 무엇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소신은 속으로 수사관들을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 조사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수사관들은 궁궐의 환관과 궁녀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신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망경과 영애는 병으로 죽었거나 스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며칠 뒤면 장안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은 평생 이 지옥 같은 궁궐에 남아 소신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노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들의 몸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거나 끓는 난물을 삼키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안의 법은 멀리 있었고 소신의 쇠꼬챙이는 너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완벽해 보이던 소신의 침묵 카르텔은 가장 연약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정의감이나 영웅적인 고발 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계치에 달한 인간의 억눌린 죄책감, 그리고 매일 밤 꿈속에 찾아오는 핏빛 환영에 더 이상 정신을 부여잡을 수 없었던 누군가의 절규 때문이었습니다. 야사나 후대의 분석가들은 이 균열의 시작을 소신의 명예에 의해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던 가장 밑바닥의 하급 노비나 늙은 환관의 자백으로 봅니다. 어느 깊은 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수사관의 처소에 숨어든 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공포로 덜덜 떨리는 입술 사이로 마침내 광청욱 궁궐을 뒤덮고 있던 두꺼운 장막을 찢어버리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장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날이 저기 저 화려한 모란꽃이 피어있는 후원의 화단 밑을, 그리고 저 버려진 우물 바닥을 파보십시오. 거기에 그들이 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황제의 수사관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궁궐의 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신은 당황하여 이를 막으려 했지만 제국의 공권력을 막아설 명분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파헤쳐질 때마다
궁궐 전체에 숨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차마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참혹한 흔적들이었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머리카락, 토막 난 차에 걸음과 뒤섞여 썩어가는 뼈 조각들, 그리고 끓는 나비 엉겨부터 기괴하게 굳어버린 두개골의 파편들. 망경의 잿더미와 영예에 훼손된 유골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습니다. 14명의 여인들이 지하의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지르고 있던 피 맺힌 비명 그 자체였습니다. 참혹한 유골들이 궁궐들에 하나둘씩 널브러지자 그제야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수백 명의 궁인들을 올가매고 있던 공포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물리적인 증거 앞에서 소신의 철권 통치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궁녀와 환관들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울음과 공포, 분노를 한꺼번에 토해내며 앞다투어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왕후가 쇠꼬챙이로 눈을 찔렀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후궁의 배를 갈랐습니다. 가마솥에서 사람의 살이 삶아지는 냄새가 한 달 내내 궁궐을 진동했습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증언과 피로 얼룩진 증거물 앞에서 오만했던 서한의 괴물 부부, 유고와 소신은 마침내 그들이 쥐고 있던 권력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붓끝은 이 끔찍한 인간 도살장의 모든 디테일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그 피 묻은 주가는 봉인되어 황급히 장안의 선제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권력을 믿고 타인의 살점을 뜯어먹던 괴물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는지 그 통쾌하고도 씁쓸한 인과응보의 드라마가 막을 올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라는 거대한 온실이 깨지자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잔혹한 포식자의 민낯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유골이 쏟아져 나온 그날 오후, 제후왕 유고와 소신이 보여준 반응은 악의 평범성을 넘어선 악의 찌질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영지 안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의 생사를 찢고 가마솥에 삶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유고였습니다. 무덤 속의 귀신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이 잔혹한 포식자는 장안에서 온 수사관들이 내민 황제의 서늘한 조서 앞에서는 마치 뱀 앞의 개구리처럼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녔던 가학적인 용기와 광기는 오직 반항할 수 없는 나약한 여성들과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노비들 앞에서만 작동하는 아주 비겁하고 선택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라는 거대한 온실이 깨지자 유거라는 괴물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한낱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그 참혹한 결과물 앞에서 실성하거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적인 자기애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소신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이 모든 것은 저 죽은 여인들이 자신을 저주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녀의 뇌 구조 속에서는 14명의 목숨보다 황제의 수사관에게 추궁당하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더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남편인 유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치밀하고 교활한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피와 살 위에서 맺어진 두 괴물의 결속력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이기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안의 수사관들은 이들의 구차한 변명에 귀를 기울일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증언들이 빼곡히 적힌 수십 권의 죽간과 술에 가득 실린 14명의 유골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받아든 한 선제의 반응은
역사가 기록한 가장 차갑고도 단호한 분노 중 하나였습니다. 한 선제는 민초들의 삶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갓난아기 시절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랐고 권력자들이 법을 무기 삼아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뼛속 깊이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서한의 법률에는 황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형해주는 특권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대신들은 유거가 한 경제의 혈통을 이은 제후왕임을 들어 적당히 영지를 삭감하고 목숨만은 살려주어 황실의 체면을 세워야 한다고 주청했습니다. 그러나 선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제의 서늘한 음성이 대전을 울렸습니다. 백성을 보듬어야 할 왕이 도리어 백성을 도살장의 짐승처럼 도륙하였다. 이는 천리를 거스른 대역의 죄다. 황실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이 끔찍한 살육을 덮는다면 짐이 어찌 천하의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 명할 수 있겠는가. 선제의 이 판결은 단순히 한 명의 폭군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서한 제국 전체를 향해 권력의 한계선을 명확히 긋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곧바로 황제의 칙령이 광청욱으로 내려갔습니다. 판결 내용은 가혹하고 철저했습니다. 유거는 즉각 제후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고 황족의 신분에서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광청욱이라는 나라 자체도 역사 속에서 지도째 지워져 버렸습니다. 폐위된 유거와 그의 가족들은 수천 리 떨어진 척박한 땅, 상용으로 영구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벗겨지고 거친 죄수복이 그들의 몸에 입혀졌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황금마차 대신 죄수들을 호송하는 비좁고 남루한 수레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길. 이 여정은 유거에게 있어 숨을 쉬는 매 순간이 찢어지는 듯한 형벌이었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밤이 되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유거는 극심한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즐겨 파헤쳤던 무덤 속의 악령들이, 그리고 자신이 찔러 죽이고 가마솥에 삶아 죽였던 14명의 여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수레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거를 가장 괴롭힌 것은 상실감이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마음대로 유린하던 전능한 신의 자리에서 길가의 개만도 못한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했다는 사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이 사이코패스에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끓는 가마솥의 형벌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권력이 사라진 유거의 영혼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유배지인 상용으로 향하던 어느 날 밤, 호송대가 잠시 머물던 객잔의 낡은 방 안에서 한때 서안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던 광천왕 유거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비장하거나 명예롭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빼앗긴 그는 낡고 지저분한 천 조각을 꼬아 방의 대들보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희생자들에게 속죄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척박한 유배지에서 평민으로 겪어야 할 육체적 고생과 멸시가 두려워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선택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약한 도피 행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파헤치고 피를 마시며 광기를 번뜩이던 괴물은 허름한 객잔의 어두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초라한 시신으로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학자들은 사이코패스인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의 불행만을 연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거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자 장안의 황제와 백성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괴물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죗값을 치른 셈이니까요. 유배지로 향하던 차가운 객잔, 대들보에 매달린 유거의 시신 아래에 한 여인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쇠꼬챙이와 끓는 가마솥을 구안해냈던
잔혹한 범죄의 설계자 소신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탱해 주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소신은 그제야 황족이라는 보호막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안에서 파견된 호송관들은 더 이상 이 연쇄 살인맥에 어떠한 예우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칠고 더러운 죄수복이 입혀졌고 타인의 살을 도륙하던 두 손에는 무거운 무소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등 뒤에는 광청국의 높은 성벽도 황족의 특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국의 엄중한 율법과 14명 원혼들의 저주만이 남아 피할 수 없는 처벌을 향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소신의 처리에 대한 장안의 결정은 신속하고도 무자비했습니다. 한 선제는 이 전대미문의 잔혹한 범죄를 결코 적당히 덮고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황제는 소신에게 서한의 형법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형벌인 기시를 명했습니다. 왕실의 여인들이 밀실에서 조용히 독약을 마시고 시신을 수습받는 것은 유교적 자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기시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시란 말 그대로 저작거리에 시신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한 저작거리 한가운데로 죄수를 끌고 가 수만 명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목을 베고 그 시신을 거리에 방치하여 들개와 까마귀가 파먹도록 내버려 두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소신이 망경을 가마솥에 삶아 인격을 말살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국가가 내리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존엄성 말살이었습니다. 황제는 타인의 생명을 벌레처럼 여긴 악녀에게